자, 저는 요즘에 관심 갖는 분야가 또 생겼는데요. 자동차. 네. 요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타잖아요. 현대차와 또 콘텐츠도 함께 하면서 네. 현대차에 푹 빠졌어요. 근데 요새 주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현차 컨텐츠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현대차 주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제가 뭐 여돈 갖고 있냐, 너 그 개인적인 사리사욕 채우는 거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자동차주가 왜 이렇게 최근에 각광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 내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또 요새 로보틱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관련해서 이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자동차 부품 쪽 전문 애널리스트죠. 송선재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어떤 얘기요? 최근 자동차 애널리스트인데 네. 세미나의 토픽이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약간 니즈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연말 시즌이 되면은 그 이제 연간 전망을 하죠. 네. 그래서 2026년도 이제 업종 전망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자료를 쓰면서 2026년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자료를 쓰면서 한 3주 정도 계속 야근이랑 뭐 주말 근무를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긴 자료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로보틱스가 조금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을 갖다가 많이 짚어준 자료였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서 들고서 세미나를 좀 가면은 네. 사실은 뭐 자동차 산업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로보틱스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세미나를 갖다가 1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40분은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네. 20분 정도 뭐 자동차 나머지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 중에서 그 뭐 옵티머스 나오고 범블비 나오는 그 영화 보면은 네, 네, 맞아요. 그 영화에서는 자동차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하는 로봇으로 확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약간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네. 로보틱스와 자동차가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뭐 제품적으로 네. 보면은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그런 뭐 트랜스포머죠. 네. 그게 나오진 않겠지만은 자동차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주식 관점에서 섹터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동차가 로봇으로 좀 변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최근에 뭐 현대차를 위시해서 자동차 주가들의 시세가 좀 나잖아요. 네. 이게 뭐 저는 관세 때문인 줄 알았는데 로봇 때문입니까? 일단 관세는 기본 바탕이죠. 뭐 아시겠지만은 10월 말로 해갖고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이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관세 25%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연간으로 관세 비용으로만 한 10조 원 정도 이상을 갖다가 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런 요인들을 비용에다가 추정을 해놓고 그렇죠. 연간 실적 추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단 말이죠. 그럼 관세율이 15% 낮아진 거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을 하면니까 6조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4조 원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관세 비용은 여전히 6조 원 정도가 나오겠지만은 기존에 10조 원으로 생각했던 게 4조 원 정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익 추정치를 갖다가 상향을 시켜버리는 거고 그 이익 추정치 상향이 기존 추정치 대비 한 20% 정도의 비율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본다면 EPS가 그 정도가 올라가게 될 거고 네. 거기다가 비용이 축소되는 효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약간의 이제 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은 주가 상승은 관세를 통해서 나왔다. 근데 뭐 관세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세는 비용 요인이고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만 정해졌다라면은 관세 비용에 대한 주가 반영은 실적 추정치와 주가 반영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관세율의 소급 적용에 의해서 주가의 가격 반영은 다 끝난 것 같다. 네.
그럼 최근에 올랐던 거는 네. 뭐죠? 최근에 올랐던 거는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자동차를 더 이상 이제 하드웨어 관점으로 뭐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그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마진도 그렇게 아주 높은 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봤을 때 경쟁도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AI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뭐 테슬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10월 말에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깐부 회동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이거 준비하신 네. 게 그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깐부 회동이라는 걸 하면서 거기서 엔비디아가 한국에 이 GPU를 26만 대를 공급하겠다라고 네. 밝혔고 그 중에서 약 5만 대가 현대차 그룹에 이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현대차는 그 이전부터 이제 자율주행과 이 부분 SDV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는 아트리아 AI라는 이제 자율주행 모델을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SDV 관련해서는 이제 플레어스 OS라고 하는 통합 OS를 갖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을 갖다가 발표한 것과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아트리아 AI와 플레어스 OS를 갖다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GPU를 통해서 데이터의 연산을 갖다가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서 GPU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기술적인 고도화가 진행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트리아 AI와 그다음에 이 SD 플레어스 OS 이쪽을 갖다가 개발하던 회사가 이제 포티투타시라고 하는 현대차의 자회사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CEO가 송창현 대표? 사장이라는 전 사장이죠. 네. 이제는 그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12월 초에 네. 사임을 갖다가 발표를 맞아요. 하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계속 이 전략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에 그 대표가 사장이 사임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기업의 전략이 뭐 대표 한 명에 따라서 크게 뭐 아주 바뀌지는 그렇죠. 않겠죠. 그렇지만은 그 분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끌고 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약간의 리더십 공백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뭐 정의선 회장이라든가 장재훈 부회장께서 관련해서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조직이다 보니까 특출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것이 바뀌지 않는다. 더 맞는 얘기지만 최근에 미국의 회사들을 보면 네. 어떠한 한 명의 특출난 CEO, 특출난 리더십이 세상과 회사를 바꾸잖아요. 네. 아직 현대차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닙니까? 그 미국의 그런 리더십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창업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 CEO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끌고 갈 힘이 있죠. 근데 국내 많은 CEO 분들은 사실은 오너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과가 조금 부진할 경우에 네.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자동차 최근에 그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것은 이제 관세 얘기도 지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었던 그 현대차 그룹의 급등의 배경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SDV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그런 네, 시각인가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장 주가를 핫하게 만들었던 거는 이제 로봇 모멘텀이죠. 로봇. 로봇. 네, 아시겠지만은 12월 초에
미국 정부에서 AI 다음 전략 산업으로서 로봇을 갖다가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네. 조금 더 좀 강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로봇과 관련된 분야는 아시겠지만 양대 축이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보더라도 로봇에 대해서 좀 지원을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그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급 관리들이 로봇 CEO들을 갖다가 미팅을 했었고, 그 우리가 잘 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CEO 분께서도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갖다가 좀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년에 로봇 분야에 대한 행정 명령을 통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은 로봇 회사인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지분을 들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 그 다음에 관련해서 밸류 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지금의 내레이션을 쭉 보면 로봇이 차세대 뭐 각축장이자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되는 것 같고 네. 거기에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씀 주셨지만 현대차가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감까지 다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수익이 안 찍히는 주시장 입장에서 주가 입장에서 수익이 안 찍히는 지분을 왕창 들고 있는 현대차가 또 다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시세를 분출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주가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어떤 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반영했던 감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말하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군 쪽에서 로봇 부품군으로 이제 편입되는 이런 기대감은 사실은 양산화 단계 이전까지는 뭐 그냥 단순 기대감이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수주도 어떻게 나올 거고 기술 개발 어떻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이제 하나씩 공개가 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는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양산 전까지는 매출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매출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비중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서 좀 지금 뭐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이 로봇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끝날 모멘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는 워낙 클 거거든요. 지금 글로벌로 자동차 시장이 연간 한 4천조 원 정도 시장 규모를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글로벌 로봇 시장의 규모가 이거의 한 2배 정도까지도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시장보다 2배 이상의 큰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다라고 한다라면은 향후에 매출이 시작되고 좋은 고객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다라면은 결국은 시장 기업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성이냐 아니면 속도냐 요거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은 방향성입니까? 속도입니까? 지금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셔서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속도를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 로봇 최근에 자동차 쪽에서 로봇을 대응했을다라고 하는 이제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그냥 제품을 개발한 정도 수준이거나 초기에 컨택하는 정도 수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뭐 2배 이상 가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이걸 갖다가 뭐 방향성만 보고 따라갔을 때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짐에 따라서 좀 힘든 구간을 지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크고 관련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는 네. 하나
그 시기나 또 어떤 기업이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내게 될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로봇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겠다라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부품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품은 개발을 했다. 근데 아직까지 어디 고객을 확보하거나 수주를 받지는 못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품을 개발했다지 그 제품이 얼마나 기술력이 있고 양산에 적합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주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은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급하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산업의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로봇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없고 다만 속도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로봇 얘기 계속 해볼까요? 그럼 양산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컨센서스가 모여져 있습니까? 시점. 양산은 지금 현재 뭐 가장 글로벌하게서 빠르게 진행이 하고 있는 거는 뭐 테슬라죠.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모델을 갖다가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는 옵티머스 2.5라는 모델을 갖다가 이제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도 1분기에 3세대 모델을 갖다가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내년 말쯤에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뭐 일론 머스크 말대로 된다라면은 양산을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공장에 올해 하반기부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치를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 테스트를 통해 갖고서 기술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2028년도쯤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026년도 하반기부터 2028년도로 가는 이 시점에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조금 구체화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봇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되게 이제 먼 미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에 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로봇 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액추에이터다, 손이 중요하다,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물론 동시에 다 돼야 되겠지만 뭐가 더 우선시 되고 있죠? 일단 지금? 뭐 로봇이라는 제품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네. 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로봇이 움직이거나 뭐 작동하는 부분은 되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손과 같은 이런 점이란 제어 부분,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네. 그렇지만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계속 채워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인간이 하기 싫은 일이라든가 인간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갖다가 대신해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정도로 일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결국은 AI 능력이 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상승은 자명한 시간 싸움이다.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네. 근데 여기에 연결고리를 좀 말씀 주세요. 그러면 현대차 지분 구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그룹이 총 지분으로 한 88% 정도 들고 있어요. 그 현대, 기아, 모비스가 그 지분을 100% 들고 있는 HMG 글로벌이라는 미국의 이제 약간 중간 지수회사 같은 개념인데. 아 그래요? 요- 자료 한번 그거죠. 네. 이게 좀 잠시만요. 복잡해서 도표가 좀 필요한데. 네, 여기 자료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네, 요 HMG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요 HMG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5대 3대 2 정도로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근데 요 HMG 글로벌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55%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가 11%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22%에 대한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 기준인데 3분기에
보선 다이내믹스가 추가 증자를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보선 다이내믹스가 그렇게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매출액이 연간으로 한 1,000억대 초반 정도인데 연간으로 한 적자가 한 4천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계속 잠식될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가 결국은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증자를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증자가 3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3분기에 진행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각각 얼마씩을 투자를 했는지가 요게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각 주주들의 그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만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가 보선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11%에서 11.25%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요런 과정을 갖다가 추정을 해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지분이 조금 소폭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90%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분을 현대차 그룹 과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같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HMG 글로벌,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가 되죠.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부상으로는 약 보선 다이내믹스 전체 기업 가치를 약 3조에서 4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10조 원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만약에 보선 다이내믹스가 20조까지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안에서 지분 가치로 본다면은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 11%는 2.2조 원,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 22%는 4.4조 원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결국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지분을 달주고 있는 회사들의 기업 가치도 그리고 개인 주주들의 그런 가치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러면은 우리 앞서서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비교하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라는 이제 제품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아틀라스라는 제품은 뭐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의 교과서 같은 이제 제품이었어요. 과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면 이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 기존의 아틀라스라는 제품은 이제 유압식 그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서의 그런 작동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동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런 전동식 모델을 2023년도에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동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조금 아쉽지만은 조금 상향 평준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점에서 본다면은 선두 그룹군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은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AI 능력이고 이 AI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아틀라스라든가 그 옵티머스라든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쟁 우위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냥 세상의 변화의 선두그룹에 발을 하나 걸쳐 있지만 앵커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뭐 리더 그룹군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로봇에 대한 시장이 더 커져 있는 것에 대한 수혜를 같이 이제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거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단순하게 현대차 그룹에 대한 주가 평가, 현대차에 대한 주가 평가를 하자면 과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확실한 이제 영향을 언제부터 이게 받게 될 것인지 지금 어쨌든 살짝 기대감 정도인 네. 거잖아요. 실질적인 뭔가 숫자가 명확하게 찍히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시기를 생각한다면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좀 가시성이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 정부의 이런 이제 코멘트부터 해서 네. 이제 촉발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 산업 속에서 뭐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제품은 언제 나올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테슬라는 내년 말이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2028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얼마나 기능적으로 뛰어난 제품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아직은 이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들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 뭐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한 정의선 회장의 또 지분 가치 이런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품이 2028년도에 양산이 되려고 한다라면은 한 2026년 말이나 2027년도 초쯤 되면은 결국 이제 그 부품에 대한 이제 발주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내년도 하반기나 내후년도 초쯤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품 회사들이 어떤 부품에 대해서 네. 수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때쯤 되면 좀 더 구체화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부품단에서부터 먼저 내년 하반기에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네. 근데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어쨌든 뭐 자동차 산업 본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바뀔 수 있겠으나 지금은 사실 곁다리라고 보면 현대차가 본업을 잘 하고 있냐에 어때요? 대해서 최근에 퇴근길에 이렇게 88도로 탈 때 보면 전광판 쫙 있잖아요. 네. BYD로 도배하고 네. 테슬라로 도배하고 FSD 지금 난리가 났어요. 현대차의 본업은 어떻습니까? 본업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로 봤을 때 판매 대수 기준으로 저성장 산업이거든요. 뭐 올해가 조금 더 괜찮았지만은 내년도에는 자동차 산업의 판매 대수 기준으로 성장률은 2%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책적인 효과가 조금 안 좋아지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관세로 인해서 좀 가격 정가하려는 시도가 있겠죠. 그리고 9월 달에 그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세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구매세 면세 혜택이 한 10% 정도가 됐는데 이게 네.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구매세가 한 5%포인트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한국도 취득세 인하에 대한 게 올해 말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물론 연장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들에서 자동차의 구매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요단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인도 정도가 올해 9월 달에 GST라고 하는 이제 취득세 같은 거거든요. 그게 조금 인하가 되면서 인도 시장은 조금 나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조금 둔화가 될 거고 그 둔화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BYD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중국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 너무 지금 비이성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내수에서 이제 해외 수출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이 수출을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중국 자동차의 전체 수출이 13%가 늘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전기차만으로는 68%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해외로 많이 이제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어디로 가겠냐? 유럽, 동남아, 중남미 이런 지역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죠. 미국은 잘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또 해외에 또 공장도 계속 짓고 있죠. 물론 지금
글로벌 메이커처럼 대규모 공장은 아니에요. 10만 대에서 15만 대 정도 규모의 공장을 갖다가 짓고는 있지만은 그런 공장들이 계속 생기면서 현지에서도 일단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수출 증가와 해외 공장 건설은 결국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 격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성장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네. 경쟁 상황은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것은 네, 네. 뭐 일단 현대차가 올해도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숨통을 좀 튈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네. 하이브리드가 글로벌로 올해 같은 경우 한 15%가 늘었고 내년에도 한 10% 정도가 늘 거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쪽에서 꽤 잘하는 그쵸. 플레이어이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차가 그 TMED2라고 하는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다가 공개를 했었어요, 올해. 그래서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내년도부터 좀 더 늘려 나갈 예정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2030년까지 18개로 모델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아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전체 판매보다 2030년까지 2배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제 판매가 저희 1차적으로 숨통을 틔울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올해 2025년도에 가장 크게 현대차 그룹의 판매에서 문제가 됐던 게 미국만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 현대차 그룹의 전체 판매에서 25% 정도인데 이 25% 판매를 하는 이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9% 성장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75% 시장에서는 판매가 전혀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라면은 결국 현대차 그룹은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시장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신규 모델들을 또 내년도에 많이 투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내년도에 인도에서 올해 말이죠. 올해 말부터 신규 공장을 오픈해요. 뭐 17만 대 정도로 규모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공장이지만은 그래도 신규 공장을 통해서 신규 또 모델을 투입을 하고 이런 효과들이 나온다라면은 인도 쪽에서의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해서 내년에 한 플러스 한 6%로 전환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인도에서만으로도 글로벌 판매에 1%포인트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 시장 자체도 유럽 시장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모델, 중소형 전기차 모델들 많이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도 내년도에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와 그 다음에 인도, 유럽 이런 쪽에서의 신공장 효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꽤 큰 것에 대해서 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모델 중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강화로 뭔가 이것을 더 경쟁력을 부각시킬 만한 환경이 내년도 미국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새로운 이제 인도 시장이나 또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는 조금씩이나마 이제 약진을 펼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의 뭔가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 항상 우리가 근데 현대차 그룹 얘기할 때 최근에 아쉬운 이야기들이 시간 다 됐네. 너무 아쉽네요. 자율주행 얘기가 지금 어떻게 미래 성장 능력이 돼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장도 사임을 하게 되고 해서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아야 하는 현차 주주분들이 계세요. 이거 네,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걱정을 해야 될 이슈일까요? 뭐 이 자율주행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계속 현대차 그룹의 주가에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럼 그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걸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좀 가장 컸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확인이 된다라면은
저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언제 이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느냐? 네. 뭐 아트리아 AI라든가 플레오스 같은 이런 그냥 단순 발표를 보고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품화된 걸 갖다가 봐야 되는데 요게 내년도 8월쯤에 나옵니다. 그 모델명은 SDB 페이스카라고 하는데 요게 뭐 양산화될 모델은 아니에요. 테스트 성격의 일단 모델이긴 한데 이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이제 SDB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했고 이게 실제 상용화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이 모델을 갖다가 보면은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만약에 제대로 나온다라면은 밸류에이션 상향을 통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거 딱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넥소 수소. 수소차 좋아요. 제가 네. 타봤어요. 그렇죠. 약간 좀 비싸긴 하던데 네.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입니까? 이거는 약간 현대차가 팔면 팔수록 그렇게 막 플러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의견이 약간 있어서. 챌린지예요. 네. 저는 주가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글로벌로 수소차 시장 자체가 그렇게 너무 크진 않죠. 작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점유율이 꽤 높다라고 해도 결국은 전체 판매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다라면은 이런 넥소라든가 이런 효과가 좀 주가에 많이 투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전체 규모가 전기차에 비해서 현저하게 네. 작기 때문에 주가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현대차가 기술력이 되게 좋고 수소 쪽에서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인프라나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에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뭐 네. 이렇게 남는 장사는 아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느낌? 현대가?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현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앞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로 이제 로봇 모멘텀이 좀 과하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로 자동차 쪽에서의 캐시카우 역할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이런 좀 아직까지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네.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과 같은 신규 수익원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그런 얘기들도 사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들인데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인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빠르게 오른 부분이 약간 부담되긴 하지만 내년도에 어쨌든 기대할 부분, 우려할 부분도 상존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 내용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그룹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나눠봤고요.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하나증권 자동차 부품 전문 애널리스트 송선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밤 9시에 혹시 뭐 하세요? 오늘 밤 9시에요. 네, FOMC를 바라보면서 네. 이거저거 준비하고 계시겠죠? 네. 저희가 오늘 밤 9시, 정확히 9시 10분부터인데 아마 9시부터 빨리 오셔도 좋을 거예요. 저희가 3프로 정규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라이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라이브를 마련한 이유가 오늘이 저희 그 윌슨 컬리지 2016이 얼리버드, 슈퍼 얼리버드, 그냥 얼리버드 아니고요. 슈퍼 얼리버드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9시까지예요? 오늘 자정이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밤 11시부터 작년에는 밤 11시부터 해가지고 12시 넘게까지 라이브를 네. 한번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건 아는데 그때는 이제 주말이었고 지금은 주중이니까 봐주세요. 오늘은 조금 더 이른 9시부터 한 10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 라이브 방송 좋아해 주셨던 분들 그 기대에 부응해서 다양한 선물 그리고 윌슨 컬리지가 대체 뭐길래 저렇게 매일매일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라이브 참여하셔서 다양한 궁금증도 함께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크 입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네. 핑크 입을지 뭐 다른 색을 입을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예,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어쨌든 9시에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이제 쉬시면서 뭐 볼 게 없나 하셨을 때는 저희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관련한 커리큘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